네, 경제단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 제가 짚어드린 대로 은행권이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 자영업자도 그렇고 소상공인들한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네. 상생금융화인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2023년 올해 정말 많은 경제 주체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때문에 힘들고 또 고금리 때문에 힘들고 정말 힘들었는데 상대적으로 또 은행권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자 수익을 거둔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지적 네. 아닌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 이 이자 수익과 반면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예. 경제가 회복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거리 단계 조치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이자만 쌓이고 또 예. 이자 상환 부담만 가중되고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를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은행권 상생금융안을 만들었고요. 네. 자영업자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대출 약 2억 한도 내에서 1년간 금리가 4% 초과하는 이자, 네. 이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중에서도 대략 한 160만 명 정도가 해당이 될 텐데요. 1인당 뭐 최대 300만 원이지만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85만 원 정도 가량의 이자를 지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예.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 지적될 만한 사항도 분명히 있겠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신 걸 보면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 명을 대상으로 평균 85만 원 환급받게 된다는 건데, 자 그동안 뭐 이자 부담이 굉장히 호소해왔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뭐 금액을 떠나서 이런 어떤 대책 자체가 좀 온기로 다가올 좀 나도 춥잖아요. 네. 온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022년부터 23년 중반까지는 네. 가계부채 규모가 오히려 줄기도 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 가계부채 규모가. 왜냐하면 금리가 막 치켜 올라갈 때 그 기간 동안 가계부채 총량은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줄어드는 국면, 2022년 중반부터 23년 중반까지 이 기간이 집값이 좀 강하게 조정되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매수 의사가 꺾이니까 또 가계부채 전체 약 2천조 원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이 주택담보대출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으면서 가계부채 규모는 어느 정도 정체되는 흐름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23년 중반부터 다시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는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요. 늘어나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좀 뭔가 매출이 이어진다면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운영자금을 마련할 만큼의 매출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예. 이 높은 금리에 금리는 올라가고 이자 상환 부담은 가중되고 또 추가적인 부채 의존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좀 사실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더군다나 최근 경기 침체 국면이 진행되다 보니까 비자영업자, 그러니까 소위 봉급생활자라고 해야 될까요? 임금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외식비를 줄이자. 오락 스포츠 이런 업을 좀 줄이자. 뭔가 알뜰살뜰 살아야 되니까 외식비를 줄이자라는 방식으로 또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국면 속에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더 힘든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85만 원가량의 지원은 그래도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이자 갚을 수 없는 상황, 연체가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좀 희망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혜택이 그렇대 이제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한테 집중돼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반복적인 지원도 그렇고 도덕성 해이를 부르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누군가에겐 혜택이 될 겁니다. 근데 이 혜택이 과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가계부채라는 이 측면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해 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가계부채의 어떤 이자 상환마저
못하고 있는 소위 연체라고 볼 수 있죠. 연체하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이 취약차주가 전체 한 가계부채 2,000조 중에서 대략 한 6%, 7% 정도 차지하는데 예. 이 취약차주가 100% 자영업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아닌 나머지 취약차주도 사실상 이 가계부채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좀 거시경제적으로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이자는 가격입니다. 그죠? 이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 가중된다. 가격 시스템인 거예요. 예. 가격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가격을 오히려 깨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어찌 보면 가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서 가계부채 규모가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근데 가계부채는 늘려놓고 이자 지원을 해준다. 그럼 구조적으로 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해안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밖에도 자영업자 외에도 뭐 부동산 PF라고 할까 여러 우리 정책의 대상자들이 지금 어쩌면 도산하지 않도록 그렇죠. 어쩌면 이 건설사나 뭐 자영업자도 마찬가지 구조조정 되지 않도록 만기를 연장해주고 금융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인데 일종의 임시방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골마 있는 부분이 더 크게 골마지는 거예요. 자꾸 그 밴드로 덮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경제 정책은 골마 있는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뭔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바르고 이렇게 해야 치유가 되는 건데 구조적인 대응이 아니라 임시 방편적인 이자 지원이고 그러면 어떤 사인이 되냐면 더 부채 의존해서 회사 더 운영해도 되겠네. 더 부채 의존해서 가게 계속 꾸려가도 되겠네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효율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건설사든 자영업자든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가격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구조조정이거든요. 가격 시스템이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만들고 그 구조조정에 좀 어려움을 겪은 그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인데 계속 구조조정을 뒤로 미루는 방식의 정책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결국 우리에게 이 골마 있는 이 고름을 더 키우는 역할 아닐까 하는 우려도 역시 동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는 게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걸 했을 때 어떤 부작용들을 당장에 감당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소위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좀 주창하잖아요. 네. 근데 그 자유시장 경제 원리, 경제학에서 자유시장 경제 원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손이 뭐죠?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정책이 다 뭐예요? 빵 가격을 통제하고 우유 가격을 통제하고 인위적으로. 금리를 통제하고 기준금리 인상 안 하죠. 금리를 통제하고 계속 가격을 이자 지원도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이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그 걱정과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저희가 뉴스로도 잠시 보도해드렸었는데 올해 가계, 기업, 정부 부채 모두 더한 이 한국의 총 부채, 한국이 네. 빈 총 빚이죠. 처음으로 6천조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황의 심각성을 좀 짚어볼까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부채라는 단어는 우리 가계, 기업, 정부, 경제의 3대 주체죠.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때 다 시험을 보셨습니다. 경제의 3대 주체를 써 넣어라. 괄호 3개. 그랬었죠. 그게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주체인 거예요. 그럼 가계가 짊어진 빚, 가계부채. 기업이 짊어진 빚, 기업부채. 역시 정부가 짊어진 빚, 정부부채. 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빚을 다 합친 것. 그 총부채라고 하는 거죠. 이 총부채 규모가 6천조 원 가량 2023년 말이면 추정이 됩니다. 근데 BIS에서 이걸 판단하기를 한국 2분기 말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대략 273%. 그러니까 우리 GDP 규모보다 거의 273%나
더 많은 이 총 부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 면에서 경제 규모는 수축되고 있는데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정부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가계 부채는 2,200조 원, 그리고 기업 부채는 2,700조 원, 정부 부채는 1,035조 원 정도 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채, 총 부채 규모가 너무 크다. 이게 사실상 다른 나라들하고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다른 주요국들은 이 부채 비율, 총 부채 비율을 줄여왔습니다. 우리만 늘었다면서? 우리만 늘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 이걸 왜 그런 거냐라고 해석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금리가 가격 통제 시스템이라고 했죠. 우리의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충분히 높다면 가계 부채를 가계 대출 상품, 기업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그 비중이 줄겠죠. 그 가격이니까요. 대출 상품에 대한 가격이 금리인 겁니다. 근데 가격이 충분히 높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이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금리를 지켜 올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다 뭐합니까? 가계가 뭐합니까? 어려운 표현으로 디레버리징에 나서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빚을 지기보다는 빚을 갚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디레버리징 절차고 그게 금융 안정을 만드는데 오히려 금융 안정을 깨는 금융 부실을 만드는 가계기업 정부가 빚에 의존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빚에 의존해서 뭐 집을 구매하고 빚에 의존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고금리의 장기화 속에서 더 취약한 경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와 같은 속도로 부채가 우리가 증가하게 된다면 내년도 우리 경제에 미칠 여파를 끝으로 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채 규모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계 입장에서 어떨까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죠. 위축됩니다. 그렇죠. 빚을 짊어지면 짊어질수록 그리고 고금리가 장기화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굉장히 부담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부채에 많이 의존해서 경영을 꽤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채에 의존을 해서 신사업 진출해 보겠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총 부채가 경제 규제 규모 면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거나 또 회복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단행해 나가기가 좀 어렵다.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부채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우리 경제 주체가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열심히 뛸 수가 없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런 경제 구조로 우린 놓일 수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충분히 금리를 올려서 이 가계부채 규모, 기업부채 규모가 늘지 않도록 통제를 했어야 되고 제약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이미 그런 부분이 너무 실기한 그게 것이 아닌가 하는 있었군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